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와 함께 하시면 시총이 작은 기업들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 IR 협의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직접 쓴 리포트 유튜브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원재 연구위원 그리고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또 팀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업 설명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유니슨이라는 리포트를 최근에 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FN 가이드 들어가서 쭉 보니까 또 팀장님이 쓴 리포트가 유일하던데, 우리가 풍력하면은 또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유니슨을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유니슨은 국내 그 풍력 발전 회사 중에 이제 1위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풍력 발전하면 유니슨하고 이제 2위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유니슨을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뭐 내후년이면 거의 40년 업력이 돼가는 그런 풍력 발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제품으로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2메가급에서 이제 풍력 발전 터빈을 만들다가 최근에는 4메가급으로 이제 플랫폼을 또 추가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국제과제로 10메가급 풍력 발전 터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그 풍력 발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풍력 발전과 그리고 풍력 타워 이게 매출의 거의 절반을 이렇게 양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위넨피라는 자회사가 풍력 타워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기업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이 위넨피가 차지를 하고 있고, 주요 수출처는 북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력 타워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56%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풍력 사업부의 그 발전기, 그러니까 풍력 터빈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44%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슨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역사가 국내 그 풍력 산업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05년도에 영덕 풍력, 이게 40메가급인데 거의 2메가와트급의 거의 20개 정도 그 풍력 발전기를 설치한 국내 최초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가봤을 법한 이 대관령에 있는 이 풍력단지, 이게 98메가급, 이게 국내 최대, 지금까지 15년 이상 국내 최대 그 프로젝트로 지금 기록이 된 사업인데요. 이게 2006년도에 이제 있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그 국내 풍력 설비가 1.7기가였는데, 동사가 공급한 게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천에 공장을 두고 있고요. 국내 최대급 공장을 두고 있고, 그리고 제품별로 보면 이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018년 이전에는 2메가급, 2메가, 2.3메가급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공급한 이 제품이 63기를 공급한 2.3메가급인데, 보시면 모델명을 보면은 이게 사이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그 블레이드 날개 크기가 얼마냐를 모델명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요 U88, U93은 블레이드 전체 지름이 100m 이하라는 거죠. 88m, 93m라는 것이고, 2.3메가와트급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100m급으로 이제 그 블레이드가 커졌고요. 이게 이제 2018년 이전에 주력 그 기종이었고, 201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4메가급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가 136m, 150m까지 지금 커진 상황이고, 이 4메가급은 육상과 해상 겸용의 그런 터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10메가급 국내 최대 그 터빈을 지금 국책과제로 개발 중에 있는데, 요게 U210이라고 해서 블레이드가 그 지름이 자그마치 210m나 됩니다. 그래서 타워 높이가 130m고 블레이드가 210m다 보니까 이거 해상 쪽 주력이고요. 거의 크기가 보시면 거의 남산만 왔습니다. 하나가. 남산 높이가 한 240m 되는데 네. 이 블레이드 자체가 210m나 되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사이즈가 지금 개발 중에 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소개해서 이 주주 현황을 보면, 네. 2012년도에 도시바가 이 업체를 유니슨을 인수를 했다가
지난해 이제 아네모이라는 그 삼천리 자산운용의 특수목적 법인으로 이제 다시 재매각이 된 상황인데요. 2011년도에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가 있은 후에 그 도시바에서 이제 풍력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유니슨을 인수했다가 2006년도에 이제 도시바가 인수한 그 미국 최대 원전 회사인 그 웨스팅하우스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부도가 나면서 관련 업체들을 이제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다시 이 풍력 사업이 워낙 이제 그렇게 이익이 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니슨을 2020년도에 재매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쭉 설명을 해주셨고, 이게 풍력 쪽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을 많이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또 확대하는 추세인데, 국내외 풍력 산업의 동향은 어떤가요, 팀장님? 네. 지금 풍력 쪽에서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그렇게 실적으로 이렇게 뭐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개화기 단계다. 그래서 앞으로 풍력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육상이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 전개될 풍력 시장은 해상이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탄소 저감 정책을 이제 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펴고 있잖아요. 골자는 2050년까지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탄소 제로로 간다. 이게 목표고요. 그리고 글로벌 뭐 수입 업체, 수입 국가를 보면 중국이 거의 풍력 시장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20% 미만,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뭐 이런 업체, 이런 국가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런 그 계획들이 비슷합니다. 이게 신재생으로 갈 것이고, 신재생 중에서도 풍력을 확대한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기조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이 풍력 발전기를 6만 개를 설치하겠다. 6만 개면은 거의 10메가와트급 만약에 해상으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 거의 600기가가 되거든요.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게 100기가 남짓인데 거의 2030년까지 5배, 6배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국들도 이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보시면 지난해 그 통계를 보시면 전 세계 풍력 그 설비 능력은 840기가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40%, 미국이 16%, 그다음에 독일, 뭐 인도 이런 순인데 지난해 성장률이 전체적으로는 13%를 성장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9%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국들을 제외한 이 나머지 국가들도 전체적으로 12.5%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두 자리 성장률이 매년 이어지는 이런 산업이고요. 앞으로도 시장은 그렇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년 기준 840기가와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2026년까지의 그런 스케줄도 보면은 매년 100기가 이상씩,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매년 두 자릿대 이상이겠죠.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2022년, 21년으로 보죠. 그러면은 그 풍력 발전기의 그 사이즈가 한 10메가급으로 지금 글로벌 그 주력 기종이 돼 있는데, 이거 보시면 그 블레이드 크기가 100m 중간, 뭐 140, 50m 이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은 요 4, 5메가급 요 정도에서 이제 주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비해서는 약간 뒤처진 상황이고, 해외의 흐름은 2024년까지 이 사이즈가 15메가급 이상으로 이제 커진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아까 유니슨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레이드가 200m 이상으로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200에서 240m까지 로터 사이즈, 그러니까 블레이드가 커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를 말씀드릴 텐데, 국내는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신재생 쪽을 강조하면서 아예 그 정권 초기부터 신재생 쪽의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널뛰기를 했었잖아요. 유니슨도 그때 주가가 뭐 8,000원 정도까지 가다가 지금 뭐 2,000원 초반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지난 7월 첫째 주에 그 원전에 관해서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그런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원전을 30% 확대하면서 이제 신재생이나 이 화석, 이 석탄이나 이쪽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신재생은 조금 축소될 여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거는 올해 12월에 되면은 제10차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정부가 2년마다 그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그렇게 원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신재생으로 가는 이 대세 흐름이 변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전이 늘어봤자 결국은 30%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결국은 이제 화석연료인 뭐 원유라든가 이런 석탄 이쪽에서 줄어들고 결국은 신재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고, 지난 정부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여태까지 발전 그 허가가 난 것들이 이미 정부의 목표 이상으로 지금 발전 허가가 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업체들도 다수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탄소 저감이라든가 그리고 RE100,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의 그 에너지를 이제 향후에 이제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이런 정책에 따르면 결국은 원전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재생으로 가는 흐름에는 변화가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풍력 용량을 보면은 지금 2021년 말에 1.7기가밖에 되지가 않는데 정부의 목표는 2030년도에 17.7기가입니다. 결국은 16기가가 이제 향후에 증가를 해야 되고, 이게 연로로 쪼개보면 매년 1.6기가 정도가 이렇게 매년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간 물량이 매년 늘어야 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현 정부는 이 신재생에 대한 목표가 너무 과도하게 좀 높다, 비현실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쪽을 조정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밸류 체인을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풍력 발전 업체로는 2개가 있고요. 유니슨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두산 중공업이 올해 네. 사명이 변경된 그런 회사이고, 이 국내 토종 업체들이 거의 절반 정도의 풍력 발전 비중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덴마크의 베스타스라든가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미국의 G, 이런 업체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거의 절반 정도의 그런 시장 M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니슨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육상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 두산은 국내 최초로 그 해양 풍력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업체고, 지금 8메가급을 지금 개발 중인데, 역시 이제 그 유니슨과 더불어서 국내 해양 쪽을 주도할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자재 업체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CS 윈드, 네. 이게 이제 풍력 타워로서는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국내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도 1위 업체인데 거의 매출이 1.2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풍력 타워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그 유니슨의 자회사인 그 윈엠피, 그리고 동국산업의 자회사인 동국 SNC 등이 풍력 타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외 이제 풍력 산업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서두에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풍력 시장은 개화하고 있는 단계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를 기반으로 투자할 때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요소는 뭐가 더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투자 포인트라고 할 것 같으면 최근에 이제 제가 2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국내 해양 풍력, 앞으로 이제 풍력 시장을 이끌어갈 그 섹터는 해양 풍력인데, 네. 국내 그 정부 주도로 이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0년 7월에 전 정부에서 이제 해양 풍력에 대한 그 추진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해상 풍력을 12기가와트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풍력이 2030년까지 16기가와트를 늘려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7, 80%를 이 해상 풍력이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30년도에는 글로벌 해상 풍력의 5대 강국으로 부상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발전 허가가 난 프로젝트들이 이미 12기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신안 해상 풍력이 이제 가장 큰 건데요. 이게 8.2기가와트면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 가장 큰, 단위 규모로는 가장 큰 프로젝트인데, 이게 목포 앞바다 신안에 8.2기가와트를 지금 하겠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빠르면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미 18기가와트 정도가 발전 허가를 받아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투자 포인트로는 동사가 지금 국책 과제로 10메가와트급 해상 그 풍력 터빈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시제품을 완료할 것이고요. 내년에 테스트를 걸쳐서 상용화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이제 전개될 국내 해상 풍력 부분에 선도할 그런 제품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해상 풍력으로 갈수록 이게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그 글로벌 물류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네. 해상으로 갈수록 워낙 뭐 200m 사이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제조해서 직접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포션이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해외 업체보다는 국내 업체가 주목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진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해상 풍력 시장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게 좀 기대가 되는데 실적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 그 풍력 업체들이 사실 실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변동하고 이러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동사도 보면은 2009년 이래 지금까지 단기 순이익을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단은 실적은 부진한 상황인데, 지난해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았죠. 이 매출액이 1,4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 정도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50억 원이긴 하지만 3년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풍력 타워 부분에서는 25%그 매출이 성장을 했는데, 풍력 발전 부분, 그러니까 풍력 단지를 개발하는 그 발전 부분에서 전년도에 650억 원대, 그러니까 전년 대비 거의, 전년이 120억 대였는데 거의 뭐 5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외형 성장을 주도한 것은 오미산 풍력이라고 해서 경북 봉화군에 그 풍력 단지가 지난해부터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2년에 걸쳐서 매출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형 증가를 견인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에 주목할 것은 이 수주입니다. 수주 총액이 4,590억 원으로 이게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미산 풍력뿐만 아니라 양양의 만월산 풍력, 그 영광 약수, 그리고 강원도 태백, 남동발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어음리 풍력, 이런 것들이 이제 수주에 반영이 되면서 수주가 증가를 했고요. 수주 잔고로 보더라도 3천억 원이 넘어서 이게 한 2년치 정도 일감을 지금 따놓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이 그래서 13% 정도 증가해서 1,700억대를 기록할 걸로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소폭 감소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형은 증가했지만 최근에 이제 인플레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후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상황에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 업체들이 계속 분기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올해도 상반기에는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매출이 증가하면서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는 소폭 이익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추정치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시죠. 네, 이 풍력업체들의 그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들이 계속 그 견조하게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 이런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PR로 그 다른 업체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고요. PBR로 보면 동사는 3.5배 수준입니다. 올해 추정 실적 대비. 근데 이제 국내 그 풍력에 관계된 그 기자재 업체들, CS 윈드라든가 동국 SNC, 그 상강 MNT, 두산 이런 업체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동사의 그 PBR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데는 1배에서 2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올해 추정 ROE가 뭐 1%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주가 수준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기대감은 상당한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계속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선반영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해외 업체들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동사의 그 PBR이 그 1위 업체 덴마크의 베스타스 6배를 제외하고는 동사가 나머지 업체들 대비로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에 주의할 만한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리스크 요인으로 두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요인은 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풍력 타워에 들어가는 주요 자재가 이제 후판인데, 후판 같은 경우에 2014년부터 19년까지 평균 70만 원대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후판 가격이 급등을 해서 지난해 130만 원대 톤당 이렇게 상승을 하더니 올해 1분기 들어와선 140만 원까지 거의 역대 최고치 레벨까지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체의 그 원가율이 높아지고 있고 수익성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아마도 상반기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후판 유통 가격은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단가 인하가 되면서 좀 어느 정도는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풍력타워 3사가 있는데 이 3사를 합산으로 봤을 때 이 작년 2분기 하반기 이후로 계속 지금 이익 기조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풍력 사업이 계속 지금 발전 허가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스케줄대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가장 큰 이슈가 사실은 그 환경 이슈라든가 주민 수용성 문제인데요. 결국은 발전 허가를 따내도 주민들이 합의해서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거죠. 해상으로 가더라도 그 생존권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보상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풍력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음을 발생시키다 보니까 그 물고기들의 생태계나 그 어업 활동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계획 대비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례. 그래서 전 정부에서도 목표는 내세웠지만 결국 지난 5년을 보면은 그 달성률이 매우 저조했다.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도 이게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어찌 보면 친숙한 기업 중 하나가 이제 유니슨이었을 텐데 그동안은 왜 리포트가 없었지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현재 연구위원이 쓴 리포트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유니슨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세롬 연구위원과 기업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할 기업이 제가 찾아보니까 코텍으로 네, 이 카지노 모니터로 잘 알려진 네, 기업인 네,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면 우선 기업 개요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업체는 산업용 모니터를 제조를 하는 업체이고요. 이 코텍에서 만들고 있는 산업용 모니터가 카지노 슬롯 머신, 그리고 뭐 전자 칠판, 의료기기 등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매출액의 66% 정도가 이 카지노 슬롯 머신 모니터로 채택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카지노 슬롯 머신을 만드는 게이밍 이 머신 업체들이 대부분 북미 업체이다 보니까 이 회사도 수출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전체 수출액에서 또 북미양 매출 비중이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지노 이제 슬롯머신 모니터를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지노 업황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 카지노 업황이 사실 이 회사의 실적의 바로미터로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받은 업종이 레저,
여행이랑 카지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카지노 게이밍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신규 게임도 출시를 안 하고 있고 또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통은 모니터를 이제 한 3.5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해줬었는데 이 교체도 사실 투자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밸류 체인에 있는 부품 업체들도 실적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저조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이제 영업을 재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미 2021년도 11월 달에 라스베가스 카지노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카지노 방문객 수 그리고 인당 베팅 금액이 동반 지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은 작년도 말부터 이미 많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 있는 로컬 그리고 글로벌 카지노 업체들의 합산 매출액은 2021년 32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382억 달러를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것만큼 업황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이 업황에 대한 개선이 올해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지노는 대표적인 사행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행 산업은 인플레이션에 조금 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수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이 산업의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많이 전 세계적으로 좀 잠잠해지면서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그쵸. 많아졌다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참 중요한 네, 포인트들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주요 포인트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리오프닝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해외여행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레저업에 대한 반등이 가파르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본업이 게이밍 모니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회사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이밍 모니터 산업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것으로 올해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카지노 슬롯머신 교체 주기가 3.5년 정도인데 최근 2년 이상 이 고객사들의 신규 투자, 교체 투자가 거의 공백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황이 좋아지는 만큼 이런 회사들의 투자가 다시 재개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코텍은 글로벌 탑티어 게이밍 업체들을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이제 좋아지는 그런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밸류체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사이언티픽 게임스라는 회사를 작년도에 이제 신규 브랜드, 신규 고객사로 확보를 했는데 이 사이언티픽 게임스라는 업체가 가스카다라는 신규 슬롯 머신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 지금 이 신규 브랜드 향으로 코텍이 지금 메인 모니터를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이거에 따른 실적 수혜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체 슬롯 머신이 지금 요 그림이라고 보면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모니터가 메인 모니터라고 부르는데 이 메인 모니터가 전체 슬롯 머신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더 좋은 점은 이 가스카다라는 슬롯 머신에 커브드 모니터를 하고 있어서 몰입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슬롯 머신의 커브드 모니터가 일반 평평한 모니터 대비해서 ASP가 4배 이상 높기 때문에 신규 고객사의 신규 브랜드 독점 납품을 한다라는 점도 좋지만 제품 믹스가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더 얹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앞서서 이 회사의 지금 전자칠판 매출 비중이 21%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큰 제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자칠판입니다. 전자칠판도 마찬가지로 주로 학교 또는 기업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전자칠판 고객사로 갖고 있는 고객사는 단일 고객사고 스마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테크놀로지에서는 전자칠판을 대형 전자칠판
네, 만들고 있고 또 중소형 전자칠판을 만들고 있는데 이 대형 모니터에 대해서는 코텍이 점유율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사가 올해 지금 대형 디스플레이 75인치, 86인치, 98인치 신규 모델을 출시를 했고요. 6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텍의 실적 수혜가 온전히 좀 이어질 수 있는 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칠판은 뭐 게이밍 모니터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제품인데 2018년도 이후로 계속 실적이 하향을 하다가 올해 좀 급격하게 좋아지는 흐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달러 강세 효과도 굉장히 지금 좋은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매출액의 90%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고 대부분 다 달러 베이스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강달러 기조에 따라서 조금 실적이 더 좀 부풀려서 인식이 되는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원재료 중에서는 주요 원재료가 당연히 디스플레이 패널일 텐데요. 대형 LCD 패널은 작년도 3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하향 안정화된 가격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좀 매출이 올라가고 업황이 반등하는 효과에 더불어서 비용이 좀 효율화되는 그런 저희가 비용 수익성 측면에서 이런 투자 포인트를 더 얹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원자재 가격 하락, 이 네. 효과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네.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잃어버린 2년의 시간을 가지게 네. 되면서 실적의 영향도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또 실적이 어떻게 바뀌게 네. 될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의 그런 부품사기 때문에 적자가 상당했었고요. 작년에도 이제 적자가 당연히 지속됐고 올해 1분기까지 또 BEP 수준의 수익성을 이제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부터는 이제 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중반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연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간 매출액은 3,89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35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산업용 모니터를 필두로 실적이 호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산업용 모니터에서도 제가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게이밍 모니터 그리고 전자칠판향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는 뭐 환율 효과는 당연히 지속되고 또 하반기에는 물류비 부담이 확실히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가 장기화 된다는 방향성이 사실 명확한 업종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랑 더불어서 QOQ로 지금 OP 마진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가 되는 흐름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치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지금 뭐 올해 기준으로는 이 회사가 PER 한 4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이 회사가 그래도 시가총액이 2천억 중반까지는 이제 2천억 중반 내외에서는 거래가 됐었는데 업황이 이렇게 빠르게 반등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재 1,300억 정도를 굉장히 더디게 기업 가치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된 이유는 사실 이 회사가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 정도였었고요. 달러 강세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이 회사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주가가 좀 더디게 회복되고 더 밀렸던 그런 영향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업황이 지금 이미 업황은 반등하고 회복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자명한 부분이고 이 회사의 모멘텀도 방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회사의 펀더멘털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흐름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 발표 난 이후부터는 좀 이 회사의 저평가 매력이 돋보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이후로 뭔가 매력도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이 될 만한 부분은 네. 뭐가 있죠? 리스크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락다운이 되면서
뭐 카지노 휴장이 장기화되는 이슈가 있으면 실적이랑 기업 가치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사실 불가피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미국의 그 현지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자칠판을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 현지 법인으로 직접 물류 운송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물류 차질이라던가 운임비 부담이라는 이슈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IR협의 리서치 센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리스크 요인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마지막 순서는 이세롬 연구위원과 코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